네, 장고 API 서버 유닛 테스트 그리고 리모트 디버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황종원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세션 이틀간의 이제 세션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세션이네요. 네, 이틀 동안 많은 세션 들으셨나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저는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세션을 많이 못 들었는데 되게 파이컨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정말 유익한 세션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 오늘 이 마지막 세션에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 저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를 소개하는 장표 하나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혹시나 이제 또 나중에 발표 들으시고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 이제 직접 슬라이드 보시고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왜 여기 파이컨에서 발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뭐 어떻게 보면 정당성? 네, 하여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2012년도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지금도 스타트업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6년 동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부터 파이썬을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있어서는 스타트업 경력이 곧 파이썬 사용 기간이고요. 한 6년 동안 제가 파이썬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알게 됐던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지원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발표가 괜찮았는지 올해도 이제 괜찮다는 이렇게 좋은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약간 이제 장고 API 서버를 좀 만드시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 그 대상으로 이제 중급 정도 되는 레벨에서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작성되었고요. 발표 순서는 처음에는 이제 세 가지 큰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 꼭지는 제가 이제 장고 API 서버의 유닛 테스트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핵심 사항인 리모트 디버깅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총 발표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세션이니까 조금 오버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오버된 시간들은 이제 Q&A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인 이제 장고 API 서버의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질문부터 하죠. 왜 장고일까요? 저는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연휴 기간 동안 그 쉬는 시간도 다 반납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마도 파이썬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파이썬을 이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발자가 된 이유가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나기 위해서 개발자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파이썬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API 서버를 만들어야겠다 할 때 그냥 무조건 다 적혀놓고 파이썬 중에서 API 서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해서 찾다 보니까 장고가 있고 또 이제 가장 유명한 얼터네티브가 플라스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장고와 플라스크도 되게 좋은 이제 프레임워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가 약간 좀 각자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크에 비해서 뭔가 좀 약간 정형화된 코드를 짜도록 약간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 개발자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있으면은 100명이 장고를 가지고 API 서버를 짜면은 굉장히 비슷한 모양의 API 서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도를 해친다고. 또 플라스크는 반대편에 있는 플라스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플라스크 개발자들이 짜면은 굉장히 최적화된 코드를 뽑을 수 있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그 개발자들의 그 능력을 뽐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도 장점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약간 취사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개발자들 동시에 이제 개발할 때 좀 약간 그래도 암묵적으로 이제 알아서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코드가 나오는 걸 좀 선호한 편이라서 이제 장고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오신 게 이제 파이컨이잖아요. 근데 장고컨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장고는 장고만으로도 이제 컨퍼런스가 따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 개발자들을 위한 장고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장고걸스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장고로 무언가 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국내나 국외에 이제 커뮤니티에 물어봐서 장고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질문하면은 답변을 해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트러블슈팅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장고의 매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치고는 이제까지 수많은 파이썬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장고는 좀 그 중에서도 좀 무겁고
느린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건데, 파이썬 계열의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게 장고가 개발된 지가 시간이 꽤 오래됐고, 제가 2012년도 처음 딱 시작할 때 장고 1.3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11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동안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느려지고 무거워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장고로 이제 웹사이트를 안 만들고 그냥 API 서버만 만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HTML 템플릿 같은 기능을 전혀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들이 계속 장고에서 추가되고 있으니까, 그게 또 확장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장고가 더 느려지고 무거워진 것 같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에 ORM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ORM은 사실 장고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ORM 쓰고 있는 모든 분들의 ORM 기반이 다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장고의 ORM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같은 DML 같은 거는 이제 장고 ORM으로 맡겨두긴 하는데, 그래서 크레이트 테이블 아니면 add 인덱스 아니면 alter 테이블 뭐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스키마를 변경하는 그 DDL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직접 그냥 SQL 쿼리를 짜서 실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할 게 많긴 한데, 요거는 약간 오늘 발표 스코프에서 벗어난 얘기라서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고 ORM이 조금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고, DML만 이제 쓰고 DDL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장고를 이렇게 좋아하고 계속 장고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래도 갑자기 외도를 할 때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쓰고 있는 게 과연 최고일까?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플라스크 쪽에서 가서도 막 그쪽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요즘 플라스크 개발자들 뭐 하는지 좀 보기도 하고, 아예 제 3의 프레임워크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는데, 2017년 지금 오늘 이 발표한 시점까지 제가 찾아본 바로서는 어차피 개발이라는 건 언젠간 기한이 있는 거고, 그 기한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건데, API를 수정하는 이런 어떤 작업을 할 때 개발 기한을 맞춰서 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아마 장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장고의 이제 확장팩이라고 볼 수 있는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 조합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잘 동작하는 셋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과연 장고 API 서버 유닛 테스트라는 게 무엇일까요? 근데 유닛 테스트라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 유닛이 무엇일까요? 유닛을 보면 어떤 분들은 모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피처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닛에 대한 그 정의부터가 조금 여러분들이 달라서 그런데, 이거는 아마 어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API 서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닛 테스트, 오늘 발표에서 제가 말하는 유닛의 단위를 먼저 정의해드리자면, 저는 각각의 API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회원가입 API, 뭐가 있을까요? 결제 API, 이런 식으로 API 하나하나를 유닛으로 보고 있고, 그 API를 직접 호출하고, 그 호출 결과가 내가 예상한, 의도한 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유닛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유저 시나리오에 있는 그 API 콜을 대부분 다 유닛 테스트로 짜놓는 거를 선호한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곁다리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개발 철학의 필로소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개발하면서 느낀 게, 당연히 우리 인간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버그를 만들죠. 버그를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제가 만든 버그인데 아무도 그 유저 시나리오가 어느 시나리오도 실행되지 않는 그런 버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버그는 버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에서 실제로 사용자 시나리오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의 그 API 콜을 다 유닛 테스트화 시켜 놓으면은, 거기만 통과되면은 거기에 없는 거기는 사용자 시나리오 없는 API 콜이잖아요. 거기에서 생성되는 버그는 버그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거에 대해서 해커들이 어떻게 찾아가지고 막 조합을 해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또 이것도 스코프를 벗어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PI 콜 대부분 다 익숙하실 텐데, 제가 좀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은, 예시를 보면은 먼저 이제 get 한 다음에 https api.example.com/v1의 users의 뒤에 물음표 뒤에 파라미터들이 있는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제일 간단해 보이는 API 콜 예제입니다. 요걸 이제 좀 약간 끊어서 보시면, 맨 앞에 이제 get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HTTP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naver.com, google.com 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리퀘스트가 get입니다.
브라우저는 이제 get이라는 이제 메소드를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하지만 이제 API는 사실 get보다는 post, put, delete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options, update, 뭐 patch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제 get, post, put, delete고 get은 이제 아까 브라우저 예시 들었듯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클라이언트가 받아오겠다는 거고 post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뭔가 데이터를 보내겠다. put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elete는 이제 서버 쪽에 어떤 데이터를 삭제해줘. 뭐 회원 탈퇴하고 싶어. 회원 탈퇴하고 싶으면 아마 delete 메시지를 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그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URL은 이제 모든 API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아까 API example.com이라는 이 API 서버에서 있는 API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프리픽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URL은 모든 API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분기점을 타는 것들이 이제 엔드포인트라고도 하고 패스라고 불리우는 실제로 API 이름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렇죠. AC에서는 유저스고요. 그 다음에 쿼리 파라미터는 키밸류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데요. 이제 예시에서는 이제 롤이 어드민이고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액티브인 이런 거에 대해서 호출하는 것을 지금 제가 예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데모 스크린샷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코드도 다 공개가 되는데 이런 형태의 API 제가 되게 작게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API 콜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 할 때 의도한 결과, 여기서 의도한 결과는 성공한 것도 테스트되고 제가 의도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정말 성공하는지 봐야 되고 제가 의도해서 실패한 케이스도 정말 실패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지금 서버 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리스폰스에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게 오는데요. 숫자 코드가 오는데 세 자리, 100의 단위 숫자가 오는데 가장 그게 200, 205K가 대부분 오겠죠. 와서 문제 없으면 205K. 뭐 204는 OK긴 OK인데 뭐 안에 뭐 내가 너한테 뭐 더 이상 알려줄 게 없다. 200은 이제 리스폰스에 뭐 이것저것 더 데이터가 올 수 있거든요. 204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301은 OK긴 OK인데 OK라기보다는 하여튼 내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서버가 처리해 줄 거라고 리다이렉트 시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한 이제 에러일 수 있는 게 이제 400. 네, 여기 이제 네, 배드캣이 있네요. 어쨌든 네, 배드 리퀘스트 있고요. 403은 이제 권한이 없다. 너가 리퀘스트를 맞게 했는데 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404 not found죠. 예, 존재하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API에 대해서 던졌을 경우에 이제 404 에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닛 테스트 할 때 200만 보는 게 아니라 400대의 오류가 오는 것도 정말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이제 그 예외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되도록 가능한 모든 API 콜을 테스트한다. 여기서 혹시나 이제 유닛 테스트, 뭐 TDD 이런 거 하시면 또 이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좀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되도록 가능한 모든 API를 처음 만들 때부터 예를 들면 가능한 모든 가지수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API 하나 추가했어요. 뭐 결제 API 하나 추가했다? 그러면 결제 API에 대해서 뭐 성공하는 거랑 실패하는 거 한 건 정도 이제 하나하나 뭐 정도 뭐 만들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몇 개만 만들고 서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도 추가해야 될 것 같네 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나중에 이제 리그레이션 테스트 식으로 이제 더 추가하면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처음부터 뭔가 API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하나 API 추가하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막 10개, 20개씩 만들어가지고 API 로직 짜는 것보다 테스트 코드 짜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거 부분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가능한 모든 API 콜을 하기 위해서 지금 API 콜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장고에서 지원하는 건데 인메모리 DB를 씁니다. 저는 실제 DB를 쓰지 않고 인메모리에다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임시로 만들어 놓는데 요렇게 해놓으면 뭐냐면 매번 API 테스트를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빠개고 다시 만들고 빠개고 다시 만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이제 유닛 테스트 짜다 보면은 유닛 테스트 뭐 1번, 2번, 3번 테스트가 있는데 1, 2, 3번 테스트로는 괜찮은데 1, 3, 2번 테스트로 하면은 문제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간에 선행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남은 찌꺼기 데이터가 그 다음 데이터 테스트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깨끗한 DB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메모리 DB를 쓰고요. 이걸 매번 부수고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뭐 PGSQL이나 MySQL 그 인스턴스를 갖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DB를 씁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장고 REST 프레임워크, 줄여서 DRF라고 부르는데 DRF에 API 테스트 케이스의 클래스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API 되게 잘라서 보여드렸듯이 뭐 베이스 URL도 있고 엔드포인트도 있고 커리 파라미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HTTP 메소드 이런 거를 이미 이제 템플릿화해서 호출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클래스가 그 DRF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에 처음 얘기가 나오는 팩토리 부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루비 쪽에서 팩토리 거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이밍을 채용한 건데 뭐냐면은 그냥 랜덤 밸류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결제 API를 보시면은 결제 API를 항상 늘 뭐 1,000원 결제 테스트하면은 1,000원은 되는데 뭐 1,200원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테스트할 때만 저는 이제 그 값을 계속 바꿉니다. 계속 바꿔가지고 뭐 이번에는 1,000원 그 다음에 980원 뭐 이렇게 막 계속 해가서 반복하다 보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결제 서버가 이제 가끔씩 뭐 몇 원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테스트하다 보면 걸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전에 어떤 PG사를 썼는데 그 PG사에서 1,000원 이하는 결제가 안 되는 거 제가 그 스펙을 제가 놓쳐가지고 저는 그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렇게 걸어놨더니 한 몇 번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에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거 왔다. 그때 에러가 터지는 경우를 보니까 1,000원 이하, 1,000원 미만의 금액을 결제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잡아낼 수 있죠. 매번 이제 다른 값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사용된 코드는 제가 저희 회사 타브리스라는 이제 리파지토리에 모두 공개됐습니다. 이 타브리스는 앞으로 저희 회사에서 외부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 이제 사용됐던 코드들이 공개될 코드들이 올라올 것이고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작년 코드는 여기 없는데 그것도 아마 이쪽으로 한번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고요. 우선은 오늘 발표는 이제 타브리스 밑에 보시면 폴더에 파이컨 KR 2017 에드널이 제 닉네임인데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서버 프로비저닝 뒤에 와서 개발 환경 구축에서도 얘기했지만 프로비저닝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코드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우선 API 어떤 걸 만들었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제 HTTP 메소드는 get만 지원하고 그리고 API 그 엔드포인트 네임은 그러니까 numbers 그리고 인티저 변수 2개 스타트와 엔드 받아가지고 그 사이 모든 정수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API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코드 잘 보시나요? 그 뒤에 분들 코드 잘 보시나요? 네. 안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은 한번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아까 벌써 말씀드렸는데 왼쪽은 실제 API 로직 코드고요. 오른쪽은 그걸 테스트하는 유닛 테스트 코드입니다. 제가 우선 왼쪽에 로직 코드부터 확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HTTP get 메소드만 지원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get이라는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서빙을 list라는 이름의 펑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저께 발표 연습하면서 불현듯 깨달았는데 이거 굉장히 나쁜 코드였어요. 왜냐면 list는 파이썬 빌트인 함수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list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었는데 네, 이거 좀 사실은 이제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거 리스트 아니고 다른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발표 시간에 급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진행했는데 뭐 혹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스트가 아닌 다른 이름을 쓰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get 메소드가 들어오면 리스트라는 펑션이 서빙하게 되고요. 그 아까 API 엔드포인트 이름을 numbers라고 했고요. 그리고 밑에 시리얼라이저에 보면은 스타터와 엔드라는 이제 인티저 변수 2개를 받게 되고 그 문제의 그 리스트라는 함수, 네,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가 이제 보면 리퀘스트에서 들어온 스타터와 엔드라는 값을 보고 그 스타터와 엔드 값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예외 상황이 있죠. 스타트는 항상 엔드보다 이하의 값을 갖고 있는데 엔드보다 큰 값을 들어오면 이건 이제 400 에러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는 다 200 오케이 정상적인 처리로 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유닛 테스트 코드는 이제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인메모리 DB를 쓰기 때문에 항상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 클래스 API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유닛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DB가 이제 빠개지고 다시 처음으로 인메모리 뜨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DRF에 있는 API 테스트 케이스라는 그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바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별줄 안 짜는데 바로 하나 get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팩토리 보이 그 퍼지 걸 가져와서
저희가 스타트와 엔드에 이제 이렇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매번 이미일가를 넣어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드 보시면 이제 엔드는 이제 스타트 다음 값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 테스트 00는 이렇게 돼 있고 뭐 테스트 02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예외 케이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도한 결과, 그러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한 것도 의도한 성공인지 확인하고 실패한 것도 의도한 실패인지 확인하기 위한 건데, 테스트 00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스타트 값이 엔드보다 이하일 때. 근데 테스트 01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400 에러를 내는 거죠. 이제 진짜 제가 생각했던 그 예외 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5K가 떨어진지 아니면 400 배드 리퀘스트가 잘 떨어진지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유닛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는 여러분 장고 띄울 때 그 매니지드라는 이제 매니지 파이라는 스크립트를 띄우죠. 거기에 파라미터 변수로 테스트 한 다음에 -v3는 요거는 이제 그 테스트 중간 결과를 좀 더 가장 자세하게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정으로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벨 3 가장 디테일하게 나오는 걸 찍었고요. 보시면 바로 실행하자마자 나오는 게 메모리 DB를 만든다. 장고에다 이제 그 모델 파이 정보를 읽어서 그 메모리 DB에다가 이제 그 스키마를 띄우고 있고요. 이렇게 쫙쫙쫙쫙 이니셜라이즈하고 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이 쭉. 근데 오늘 API 제가 만들어 드린 거는 데이터베이스 읽고 쓰기란 작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별거 없이 그냥 테스트 00와 테스트 01을 실행해보고 결과가 잘 나오니까 문제 없으니까 오케이 하고 끝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 메모리 DB 빠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이슈를 다음 걸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맥OS에서 파이참이라는 아이디를 씁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발표 혹시 다른 아이디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파이참 아이디 기준으로 리모트 디버깅 한 거를 좀 적어드렸고요. 아마 다른 아이디도 보니까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건 비슷하니까 아마 파이참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걸 가지고 가시고 또 다른 사용하고 계신 아이디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개발은 맥OS에서 이제 파이참이라는 아이디를 쓰는데, 실제 제가 개발한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은 AWS의 아마존 리눅스 기반을 돕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존 리눅스는 센토스가 아니에요. 그 센토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센토스의 컨피그레이션이나 센토스의 이제 패키지를 그냥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잘 동작하게 하는데 가끔씩 이제 이상하게 동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존에서 좀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리눅스라서.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핵심은 제 개발 환경은 맥인데 실행 환경은 아마존 리눅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개발 환경에서 잘 되는데 서버에서는 이상하게 돌아가네. 그러면 이제 재현하기가 굉장히 서버에서는 재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아마존 리눅스 뭐 하려니까 EC2 따로 이제 떼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똑같이 설치해가지고 확인해보고 뭐 재현해보고 이런 걸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PIP 패키지 그 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서버 쪽에는 뭐 해서 장고 1.11.3이 깔려있는데 내 개발 환경에 1.9가 깔려있고 막 이런, 근데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몰랐는데. 근데 달라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첫 스텝으로는 버추얼 ENV가 있다. 요걸 하면은 적어도 파이썬 패키지는 똑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약간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됐었어요. 파이썬 패키지들은 다 똑같이 버저닝을 똑같이 맞출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맥에는 이제 엑스코드 있죠. 엑스코드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상하게 파이썬을 건들더라고요. 건들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인 파악하다가 그냥 내가 왜 이런데 시간 쏟지 하고서 뒤에 나온 솔루션을 옮겨왔는데, 하여튼 맥OS에서 버추얼 ENV가 좀 약간 이상하게 동작을 합니다. 지금은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언제부턴가 동작 뭐 틀어질 때가 있고 패스 막 바뀌어 있고 할 때 있어서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맥에서 서버를 띄우는 거랑 리눅스에서 그냥 API 서버를 띄우는 거랑 이게 결국 다른 거잖아요. 이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약간의 찝찝함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짜잔, 베이그란트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격언 중에 이제 실버 블렛, 은탄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조금 이제 과장해서 베이그란트를 실버 블렛이라고 부릅니다. 은탄,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거의 마법 같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그란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뭐 쓰시는 분들 가끔 이제 다른 OS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맥에서 뭐 윈도우를 띄우고 싶다든지 반대로 윈도우에서 뭐 잠깐 뭘 위해서 뭐 리눅스를 띄우고 싶다는 때 여러분 뭐 VM웨어나 버추얼박스 아니면 뭐 패러럴즈 이런 것들을 써서 버추얼 머신을 이제 자기 컴퓨터에 띄워가지고 가상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가상 환경 구축하는 걸 이제 그런 걸 프로바이더라고 부르는데 그 프로바이더는 사실 그걸로 버추얼 머신을 띄우면 깡통이 뜨죠. 안에 OS가 안 깔려있는 깡통이 떠 있는데 베이그란트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OS가 깔려있는 이미지들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 박스도 있더라고요. 윈도우 7, 윈도우 10, 윈도우 뭐 서버도 있더라고요. 뭐 리눅스는 다 있고요. 뭐 센토스도 뭐 센토스 5, 6 옛날 버전 7 옛날 버전도 다 있고 레드햇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제가 쓰려고 했던 아마존 리눅스도 있더라고요. 아마존 리눅스도 누군가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버추얼 박스를 쓰는데 버추얼 박스에다 베이그란트 아마존 리눅스 박스를 올렸더니 정말 거의 EC2와 동일한 환경이 제 베이그란트 환경에 구축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맥에서 띄운 것보다는 훨씬 더 진짜 EC2 같이 돌아가는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도 아마존 리눅스 리파지토리 쓰기 때문에 패키지 설치할 때도 다 아마존 거 가져와서 기 때문에 아마 실제 동작하는 환경이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의 유사라고 얘기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스콥 넘어가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이그란트 띄울 때 이제 되게 간단해요. 근데 베이그란트 쪽은 이제 루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파일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뭐 저도 루비는 까막눈이에요. 루비 잘 모르겠는데 보면 너무 간단해서 뭐 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처음에 이제 내가 어떤 박스를 쓰겠냐 여기다가 이제 저는 아마존 리눅스를 썼는데 뭐 우분투를 쓰겠다 아니면 레드에 쓰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버추얼 박스에 이제 어떤 사양 스펙을 정할 수 있죠. CPU 하나 넣고 메모리는 256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그 버추얼 박스가 뜬 다음에 실행돼야 되는 것들인데 뭐 마지막 라인부터 말씀드릴게요. 15라인은 이제 15번째 라인은 이 VM에다 네트워크 어떤 거 물릴지 보고 이 뒤에 13번과 14번 라인이 중요한데 13번 라인은 이제 그 아마존 리눅스 박스를 올리면 안에 파이썬 2가 깔려 있어요. 3는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5로 깔고요. 바로 저는 이제 그 프로비저닝 파이라는 제가 그 프로비전 스크립트를 파이썬으로 짜놨는데 그거를 돌립니다. 파이썬 3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13번 라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 프로비저닝 파이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그 Git 리포지토리 다 공개되어 있고요. 그때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뭐 SSH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 바꾸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인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여기 그 서버에 이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소스 코드 기 클론 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브리스 가셔서 요 받으신 다음에 베이그란트 파일 그에서 베이그란트 어플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리눅스가 뜨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가 오늘 그 데모에 쓰는 코드가 클론 돼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 리모트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OS를 쓰든 간에요. 윈도우를 쓰든 리눅스를 쓰든 맥을 쓰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그란트 프레임을 쓰면은 이게 뭘 제가 10월 분류에 은탄하기로 얘기한 게 이렇게 아까 방금 말했듯이 개발자가 어떤 OS를 쓰든 간에 상관없이 개발 환경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저 서버 띄워보시면 알겠지만 5분 내지 10분 뭐 프로비전 스크립트가 길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 말은 즉 5분 내지 10분 만에 옆에 개발팀의 내 동료한테 똑같은 개발 환경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새로운 개발자가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개발자들 입사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존에 있던 개발 서버 스펙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문서 찾아가지고 자기 컴퓨터 개발 환경 세팅하는 거잖아요. 세팅한다고 막 며칠씩 걸릴 때도 있죠. 근데 베이그란트로 다 스크립트화 시켜놓고 하면은 바로 입사하자마자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레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개발 서버 이제 개발 환경을 뭐 진짜 네이티브 OS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 가상 머신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시면 개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블로 설치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리고 컨피그레이션도 바꿔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막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상하게 너덜너덜하게 좀 지저분해지는데 이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 개발 환경에서는 다 되는데 내 다른 이제 동료 개발 환경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 개발 환경 차이 또 뒷붙어보고 막 그런다고 또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베이그란트 프레임을 사려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깨끗하게 리프로비저닝 해서
그 새로 깨끗하게 뜬 프로비전에서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면은 다른 개발자들한테도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개발팀과 협업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꼭지로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인 이제 리모트 디버깅. 아마 여러분들 리모트 디버깅 보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사실 이게 왜 리모트 디버깅을 했냐, 이게 사실 원래 저도 이제 맥OS에서 그냥 띄웠을 때는 리모트 디버깅을 별로 생각 안 썼어요. 왜냐면 로컬에 코드가 있고 로컬에서 띄우는 거니까. 사실 리모트 디버깅을 하게 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베이그런트 VM을 쓰게 되니까 리모트 디버깅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맥OS에 있는 이제 그 파이참의 그런 유료한 이제 그 디버거 기능을 쓰고 싶은데 또 이제 코드는 또 실제적인 환경과 비슷한 베이그런트 VM에서 실행하고 싶은데 제 맥 OS에 이제 왼쪽에 파이참이 깔려있고 오른쪽에 이제 베이그런트 VM이 있는데 파이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이그런트 VM은 저 딴 나라 색인 거예요. 마치 매트릭스에 이제 그 네오가 타는 것처럼 그 바깥쪽에 애가 저 안쪽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베이그런트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로컬 디버깅 하는데 이러면서 보니까 리모트 디버깅 해야겠다 싶어서 파이참에서 어떻게 리모트 디버깅을 지원하는지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using a remote interpreter라고 하고 두 번째 using Python debug server라고 하는데 후자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후자는 이제 기존의 그 API 서버 코드를 고쳐야 돼요. 그 디버거를 위해서 디버깅 위한 코드를 좀 이렇게 장고 API 서버 코드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리모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코드를 고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를 추천하고요. 전자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서버 쪽에다가 파이참이 그 플러그인을 깝니다. 에이전트 같은 걸 박습니다. 네, 인스톨합니다. 네. 에이전트 같은 걸 인스톨하는데 사실 저희 뭐 어차피 베이그런트 VM이니까 언제든지 날리고 다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가볍죠. 그래서 뭐 서버에 뭐 이것저것 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을 좀 추천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에이전트 설치하는 방식대로 지원하고요. 그래서 using 리모트 인터프리터 설정하기 위해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약간 이제 옵션이고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만 끝나도 리모트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PT가,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크린샷까지 다 띄워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써놨는데 오늘 이 발표에서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과감하게 어느 부분 생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리모트 인터프리터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 설정에는 제 로컬에 있는 저는 이제 맥에다 파이썬 3.6을 깔아놨는데 3.6이 있는데 여기서 애드 리모트 해가지고 원격에 있는 그냥 베이그런트 VM에 있는 주소 아까 사설 IP로 192.168.55.10을 입력했는데 요 입력하고 이제 SSH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주고 하면은 그 파이썬 3 경로를 알려주시면 그 원격에 있는 베이그런트 VM에 있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까와 달리 원격에 있는 3.5 정보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도 이제 보면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경로는 3.6인데 제 로컬 경로였고 맥OS는 로컬 경로였고 요거는 3.5고 리모트에 있는 경로가 박혀 있죠. 사실 보면 여기 베이그런트 있지 않냐 그래서 베이그런트 왜 안 쓰냐는데 저는 사실 뭔가 뭐 베이그런트 써도 동작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가장 제너럴한 툴이 이제 SSH 접속은 가장 제너럴한 거잖아요. 서버 접속할 때 해서 SSH 크레덴셜로 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디버거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 디버그 컴필레이션인데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장고 서버나 장고 테스트 이런 것들이 유닛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아까 똑같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가장 제너럴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 그냥 어떤 파이썬 스크립트라도 리모트 디버깅 할 수 있는 파이썬으로 그냥 선택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설정들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장고로 실행하기 위한 매니지드 파이 스크립트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변수 정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로컬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저쪽에 리모트 인터프리터 3.5 버전 그 베이그런트 VM에 있는 걸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로도 이제 그 해당 그 저쪽으로 원격에 있는 경로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사실 저장하고 바로 시작하면은 디버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근데 디버깅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딱 걸리면 이제 이렇게 다음 스텝 바이 스텝 보면서
보시다 보면은 갑자기 영감이 딱 오죠. 아,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고치고 바로 그걸 또 서버에 반영해서 다시 디버그를 붙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거의 대화 형식으로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이게 파이썬이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인터프리터 대화 형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게 가능한데, 이런 것들의 장점을 한번 취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로컬에서 내 로컬에 클론 받은 소스 코드를 고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베이그란트 원격에다 반영되고 그 내용대로 다시 디버그를 붙여서 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수정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다음 단계 아까 옵션이라 불렀던 오토 디플로이먼트를 설정하면 됩니다. 요거 말이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SFTP로 로컬에 파일이 바뀌면 그냥 리모트에 있는 거 그냥 덮어 씌웁니다. 말만 되게 거창한데 그냥 덮어 씌우는 거고요. 이것도 설정을 뭐 직접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옆에 오른쪽에 매핑 해가지고 로컬에 어떤 경로의 파일이 바뀌면 리모트에 어떤 경로의 파일에다가 덮어 씌운다 라고 해놓습니다. 이렇게 매핑까지 결정해놓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매틱 업로드를 켜놓으면은 제가 뭔가 파일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원격의 SFTP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만약 디버그가 돌고 있으면 디버그도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 라인까지 따라와요. 그럼 되게 그 브레이크 포인트 전까지 따라옵니다. 되게 편하죠? 네, 끝으로 이제 데모인데요. 라이브 데모는 아니고 이제 스샷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스샷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왼쪽에 그 파이참을 띄워놨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브라우저. 제가 아까 API 그 포스트 풋 딜리트 말고 get만 한 이유는 브라우저에서도 get 그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값이 엔드 값보다 클 때는 이상한 그냥 오류잖아요. 400번 에러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400번 에러 나오는 조건에다가 바로 직전에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레 아이콘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실행되는데 보시면 그 콘솔 창에 보시면은 제 로컬이 아니라 이쪽에 190.168.7 저쪽 그 베이그란트 VM 쪽에서 .파이참 언더바 헬퍼스 이게 파이참이 깔아놓은 에이전트 같은 건데 요거를 통해서 그 해당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쭉 실행시켜서 그 잔고가 이제 떴어요. 0.0.080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가 한번 리퀘스트를 날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스의 스타트는 1이고 엔드는 10 그러면 1부터 10까지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건에 안 걸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그냥 걸릴 일이 없죠. 내려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get이라는 메소드가 넘버스의 스타트 1, 엔드 10으로 해서 왔고 리스폰스를 200으로 줬다 하고 이 뒤에 거는 그냥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위한 요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중요한 건 요 라인에서 있는 것만 실제로 제가 리퀘스트를 보내서 받은 리스폰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고,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반대로 스타트가 10이고 엔드가 1. 이러면 이제 이상하죠. 레인지가 이게 역전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로 딱 걸립니다. 시작하면. 그리고 옆에 크롬 브라우저는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서버에 리스폰스 안 오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 있고, 왼쪽에는 이제 콜스택. 요거 보시면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잔고가 어떤 식으로 이제 따다닥 올라와서 실행되는지 콜스택을 하나씩 찍어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값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이제 디버깅 할 때 그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고 뭐 해당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지 그 콜리 쪽으로 바로 뛰고 싶다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데모였죠. 뭐 여기까지 발표했는데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가 이제 잔고 API 서버 유닛 테스트가 무엇인지 얘기했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개발한 게 어떻게 베이그란트로 구축했는지 말씀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세 번째 리모트 디버깅을 하게 되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약간 2번과 3번은 연결되는데 1번은 약간 붕 뜬 것 같죠. 왜냐면 지금 제가 유닛 테스트 코드를 리모트 디버깅 한 건 아니잖아요. 유닛 테스트도 리모트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퀴즈였고, 이게 뭐 퀴즈 선물 준 퀴즈였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디버그 컴피레이션에서 보시면은 잔고 실행할 때 여기 런 서버 이거 말고 테스트 -v3, -v3는 옵션이니까 뭐 테스트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실제 API 서버가 뜨는 게 아니라 유닛 테스트 코드가 돌아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 코드 쪽에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닛 테스트 코드도 보면은 이제 그
디버깅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하지 않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장고 API 서버 유닛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장고와 DRF와 그 팩토리 V라는 걸 조합해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한 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맥OS의 이제 개발 아이디가 있고, 그 실제 코드 도는 거는 베이그란트 VM 써서 아마존 리눅스에 돌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모트 디버깅으로서 이제 파이참 그 여러 가지 두 개의 옵션인데 그 중에 유징어 리모트 인터프리터를 써서 저는 이제 디버깅을 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30초 광고를 드리면 저는 이제 스타트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오늘 발표한 그 API 서버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 테스트 모니터링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포스트맨 아시죠? 포스트맨의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거와는 조금 그런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직 저희가 런칭은 안 했는데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사전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사전 주문 주시면 저희 런칭했을 때 프로모션 코드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파이썬 페이스북 그룹 다 아시나요? 가입하셨나요? 네. 네, 그 파이썬 그 코리아 그 페이스북 코리아 그룹에 가시면은 다양한 분야에 금융권도 있고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여러 분야의 그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 쓰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기 파이썬 그 페이스북의 코리아 그룹에 질문 주시면은 바로 이제 되게 잘하시는 구루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또 이제 오늘 이런 API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서버 인프라 관련돼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팁들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RSS 피드 등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마 마지막 세션이죠. 마지막 세션까지 여러분들의 그 긴 연휴 다 포기하시고 오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2018년도에도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더 유익한 세션으로 이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